조선시대 어느 날 한 여종이 고을의 관아 앞에서 격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하려는 이는 최영감댁 노비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겨눈 이는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련님, 사흘 전 새벽 분명 만보기를 찾으러 가셨다고 하셨지요? 헌데 어찌하여 그 순간 만보기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뭐라? 만보기의 목숨이 이미 끊어진 줄 모르고는 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입에서 나올 리가 없지요. 헛소리다. 이 인연이 감히? 도련님은 그날 죽은 자를 찾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비록 신분이 천할지라도 만보기 역시 하늘이 내린 목숨이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종 하나가 다른 노비를 변호하며 관아 앞에서 격쟁을 하고 양반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양반과 규수에서 여종이 된 여인의 활약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민중의 변호사가 된 여인.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기와가 반드시 얹힌 저택 안에 형조판서의 막내딸 권예진이라 불리는 18의 규수가 있었습니다. 예진은 형조 참판 권대감의 막내딸로 태어나 고운 얼굴과 단정한 예절, 글씨와 시도, 곧잘 읊는 재능으로 명망을 얻고 있었으나 그 기품 안엔 교만함이 깊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얘야, 물을 가져오라 하였거늘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고서 뭘 한 거야? 노비 주제에 감히 상전을 기다리게 해? 예진은 몸종을 차갑게 질책하였습니다. 아씨,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떠오려다 보니 변명은 집어치우거라. 너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시중드는 것이 아니더냐? 죄송하옵니다, 아씨. 죄송하다 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유모! 예, 아씨. 이 애는 오늘 저녁을 굶기거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주위의 노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에게 노비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조판서 권대감 댁에 관청의 군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권대감은 역모를 꾀한 역적이니 즉시 압송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전하께 충성을 다했거늘. 권대감이 소리쳤지만 군졸들은 냉정했습니다. 정적들과 내통하여 국정을 어지럽히고 반역을 꾸몄다는 것이 드러났다. 항거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예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께 왜 역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억울하다.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뿐이었거늘. 며칠 후 내려진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남자들은 장형과 함께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어머니는 관노비로 정해져 멀리 제주 관아로 보내졌고 예진은 따로 불려나와 아버지 권대감의 정적이자 반대 세력으로 이름 높은 한양 정씨 이조판서 댁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댁의 외동딸을 수발하는 산호비로 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나는 형조참판의 딸이야. 예진의 눈빛엔 분노와 부정,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저택마당에 도착하자 머슴 하나가 짐을 내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팔뚝, 단정한 눈매를 가진 그 사내는 바로 덕배였습니다. 예진을 처음 마주한 덕배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 짧게 읍하였습니다. 새로 오기로 한 여종이구려. 내 이름은 덕배요.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와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굴욕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덕배는 예진의 침묵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아가씨 수발은 원래 다른 몸종이 맡았으나 그이가 병이 들어 물러났소. 이제부턴 그대 몫이 되겠소. 내가 남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거냐?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여기서 그대가 할 일이오. 아씨의 식사 준비며 옷 손질, 바느질까지 모두 맡게 될 것이니 실수 없도록 하시오. 예진은 냉소를 머금은 채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형조참판의 딸이다. 어떻게 감히? 그러자 덕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양반이었어도 여길 들어온 이상 말끝을 높일 일도 아씨 소리 들을 일도 당신에겐 없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이 집안의 규율이오. 잘 따르기만 하면 험한 꼴은 안 당하니 그리하시오. 너 같은 것이 감히 나에게. 여기선 우리 모두 같은 처지요. 이전의 신분 따위 중요하겠소. 살아남는 게 먼저지. 덕배의 말에는 체념과 동시에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 꼴로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예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리자 덕배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목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소? 그 말에 예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덕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진은 새벽 첫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집 아가씨의 속옷을 빨고 따뜻한 물을 데워드리며 바느질함을 정리하고 음식상을 차리는 일이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끝에 차가운 물이 닿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은 살을 긁었습니다. 이게 노비의 삶이란 말인가? 그녀는 조용히 몸을 떨며 우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물집이 잡혀도 누구 하나 걱정해주는 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실수로 아씨의 겉옷에 바느질을 그르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옷감이 몇 냥짜리인지는 알고 이따위로 했느냐? 모시는 아씨가 호통을 쳤고 예진은 아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소녀가 다시 정성스레 고쳐드리겠사옵니다. 예진은 무의식 중에 평소 쓰던 높임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2년 말투를 들으니 아직도 양반집 아가씨인 줄 아나 봅니다.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고 있네요. 그러게 말이다. 야, 노비 주제의 소녀라니? 너는 소녀가 아니라 소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노비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크게 말하거라. 아씨의 몸종입니다. 노비는 노비답게 처신해야 하는 법이다. 괜히 예전 생각하며 건방지게 고상한 척하지 말거라. 유모, 이년은 저녁까지 무릎을 꿇고 반성하도록 가르치고 오늘 저녁을 굶기거라. 그러면 정신이 들 테지. 그날 밤 예진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환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진은 우연히 다른 노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새로운 년 아직도 자기가 양반인 줄 아나 봐. 맞아. 어제 보니까 겉옷 빠는데도 코를 찌푸리더라고. 저런 것들이 제일 골치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기만 하니까. 예진은 물동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노비들에게도 우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덕배가 행랑채를 지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텐데 저기 장독 뒤쪽에 짐지령 쑥덩이가 있어. 아랫목에 덮여 쓰시오. 왜 저에게 잘해주십니까? 예진이 처음으로 덕배에게 제대로 된 말을 건넸습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오.
그냥 같은 처지니까요. 같은 처지라고 하셨는데 당신도 원래는 나도 옛날엔 다른 삶을 살았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덕배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현실을 받아들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지는 처음으로 바느질을 연습하며 손끝이 아파도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가 중요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노비들도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교만 대신 겸손이라는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대감 집에서 노비로 지낸 지 석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노비들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일을 맡은 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분이가 왜 저래? 행랑아범이 자기 돈 도둑질했다고 고발했대. 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이는 18살 남짓한 아이로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모든 노비들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야, 무슨 일이야? 행랑아범이 저보고 주인어른 돈 5냥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증거도 있다고 해요. 제 이불 속에서 돈이 나왔다고. 어떻게 해야 해요? 노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둑질은 노비에게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이야, 정말 내가 가져간 게 아니지?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때 덕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랑아범이 평소에 분이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자가 분이에게 계속 추궁거렸어요. 자기 첩이라도 되라고. 하지만 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분이가 싫다고 하니까 점점 더 집요해졌어. 어제도 분이 혼자 있을 때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었잖아. 예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건 보복이군요. 분이야, 나를 믿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증거도 있다는데. 증거라는 게 내 이불에서 나온 돈뿐이지? 분이야, 평소에 내 이불을 누가 만질 수 있지? 저만 만지지요. 제가 항상 정리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몰래 넣었다는 거네. 언제 넣었을까? 어제 저녁 분이가 부엌 뒷정리하러 간 사이에 행랑아범이 여종들의 방을 기웃거리는 걸 봤어. 그때군요. 예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이야, 그 돈이 정말 주인어른 돈이었는지 확인해봤어? 아니요. 행랑아범이 그렇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예진이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월이 언니, 행랑아범이 평소에 돈이 있었나요? 그 양반이 무슨 돈이 있어? 늘 빈털털이라고 투덜거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5냥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것도 그렇군요.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분이야, 우선 내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야 해. 예진이 주변의 노비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랑아범이 최근에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본 이가 없어? 그때 장작을 가지고 오던 막내 노비 도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행랑아범이 뒷마당에서 녹그릇을 파는 걸 봤어요. 예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그 녹그릇이 어디 있던 건지 알아?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것 같은데. 오래된 그릇들이요. 그거다. 예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행랑아범이 창고에 녹그릇을 팔아서 돈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분이가 훔쳤다고 뒤집어 씌운 거지.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법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죠? 그 장사꾼을 찾아야 해요. 도리야, 그 장사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네. 키가 크고 수염이 길었어요. 보따리 장수 같았는데. 그날 덕배와 예진이 시장에 나가서 수소문한 결과
정말로 그 장사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녹그릇 말이오. 기억나지요? 사흘 전에 정대감 댁 행랑아범이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내가 5냥에 샀구먼. 완벽한 증거를 찾은 예진은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분이야, 바로 관아에 고발하면 행랑아범은 도둑질로 옥에 갇힐 거야. 하지만 그러면 주인 어른께도 좋지 않을 수 있어.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집안 노비가 도둑질로 관아에 끌려가면 주인 체면에도 좋지 않지. 우선 주인 어른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예진은 분이와 함께 주인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분이가 억울한 누명을 썼사옵니다. 예진은 차근차근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행랑아범이 창고에 녹그릇을 팔아 돈을 만들었다는 것, 그 돈을 분이가 훔쳤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것, 그리고 시전 장사꾼의 증언까지. 정대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감히 집안 물건을 도적질하여 다른 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주인 어른, 소인이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사옵니다. 이 일이 관아로 가게 되면 행랑아범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주인 어른께도 집안 체면에 좋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어찌하자는 것이냐? 행랑아범을 싼값에라도 멀리 다른 양반댁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그러면 주인 어른께서는 체면도 지키시고 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예진이 잠시 분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또한 분이도 앞으로 그자의 추근거림이나 보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자가 분이에게 더 못된 짓을 했다가는 집안의 망신이 될 테고, 그러니 이참에 아예 멀리 보내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겠구나. 정대감은 예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지혜롭구나. 단순히 진실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날부터 예진은 정대감의 신임을 얻은 것은 물론 집안의 모든 노비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진 누님, 정말 대단해. 분이의 누명도 벗겨주고 앞으로 괴롭힐 놈도 없애고 주인 어른 체면도 살리고. 그래,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잖아. 이제 집안이 정말 평화로워졌어. 분이도 웃으며 일하고. 그날 밤 덕배가 예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해결이었어. 정의도 실현하고 현실적인 이익도 고려하고. 모든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최선이니까요. 예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분이 사건이 해결된 지 2달 후 예진에게는 더욱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돌아온 덕배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덕배, 무슨 일이 있었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 건너편 박대감 댁 노비 용씨가제가 죽었답니다. 죽었다고요? 도둑질 혐의로 심한 매를 맞고 죽었다 하더이다.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월이가 다가왔습니다. 용시가제의 아내 순덕 언니가 행랑채 뒷문에서 울고 있어. 너무 처참해서 안쓰러워. 예진이 가보니 정말로 한 여인이 땅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언니 맞죠? 저는 예진이라고 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분이도 도와주셨다고. 용시가제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제 서방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구먼. 평생 남의 것 하나 건드린 적 없는 사람이구먼. 순덕이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무엇을 훔쳤다고 했나요? 박대감님 사랑채에서 명나라 쌍현적이 없어졌다고. 내 서방이 그걸 훔쳤다고. 증거가 나왔어요? 우리 부부가 거처하는 방에서 연적 하나가 나왔다고 하더구먼. 하지만 그건 누군가 넣어둔 것일 거요. 우리 서방은 참말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구먼.
예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분이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순덕 언니, 그 쌍연적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하더구먼. 명나라 때 만들어진 쌍연적으로 도련님 말로는 값으로 따지면 수백 냥은 될 거라더만. 그런 귀한 쌍연적을 한 개만 훔쳤다는 게 이상하네요.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연적을 훔칠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한 쌍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순덕 언니, 혹시 용시가제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우리 서방을 늘 못마땅해 하셨구먼. 막내 도련님이요? 왜요? 박도령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실 때 우리 서방이 가끔 다른 노비들을 감싸고 했었구먼. 때로는 직접 맞서기까지 하고.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댁막내 도령은 성품이 포악하기로 유명하지요. 노비들을 짐승 다루듯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양반이요. 그 연적이 없어진 날 용시가제는 뭘 하고 있었나요? 사랑채 청소를 하고 있었구먼. 하지만 막내 도련님이 갑자기 우리 서방을 부르시더니 심부름을 시키더구먼. 멀리 있는 친척 집에 편지를 전하라고. 그 후에 쌍연적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더구먼. 예진과 덕배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덕 언니, 그럼 용시가제가 심부름 간 사이에 쌍연적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구먼. 그런데 돌아와 보니 우리 방 괴짝 안에서 연적 하나가 나왔다고 하더구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대요? 그건 아직 못 찾았다고 하더구먼. 우리 서방이 그건 다른 어딘가 숨겨뒀을 거라고 누명을 씌우더구먼. 순덕 언니, 그 쌍연적이 없어진 날 박도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우리 서방을 멀리 심부름 보낸 후에 혼자 잠시 나갔다가 사랑채로 돌아왔다고 하더구먼. 그리고 용시가제가 돌아오자마자 쌍연적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친 거네요. 예진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순덕 언니, 혹시 그날 박도령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박도령은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며칠 후 순덕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알아냈구먼. 그날 막내 도련님이 이진사댁 도련님을 만났는데 연적 하나를 선물로 줬다고 하더구먼. 정말이에요? 이 도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말했다는구먼. 박도령이 명나라 연적을 선물로 줬다고. 이런 귀한 걸 나에게 주다니 박도령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말이요. 그거예요. 예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박도령이 쌍연적 중 하나는 용시가제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겠소? 이도령에게서 그 연적을 확인해야 해요. 분명 이번에 잃어버린 쌍연적과 똑같은 것일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도령이 용시가제를 멀리 심부름 보낸 사이에 쌍연적을 가지고 하나는 용시가제 괴짝 안에 넣어두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연적 하나조차 다른 곳에 숨겼다고 누명을 더 씌운 거죠. 아이고, 그럼 정말 우리 서방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구먼. 이 원통함을 어쩔까나. 아이고 참말로 억울해요. 순덕이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소? 이도령에게서 연적을 가져올 방법이 있어?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도령이 그 연적을 받았다는 증언만으로도 충분해요. 덕배가 말했습니다. 그 쌍연적에 특별한 표시가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맞아요. 순덕 언니, 그 연적에 특별한 문이나 글씨가 있었나요? 있었지. 연적 밑바닥에 박가보물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하더구먼. 완벽해요. 이도령이 가진 연적도 똑같은 글씨가 있을 거예요. 예진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도령이 가진 연적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어떻게 말이오? 이도령이 쉽게 보여줄 리가 없는데. 덕배, 혹시 이도령 집에 친한 종이 있어? 있다면 그 종과 함께 가서 고을에 그 연적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도련님께 부탁 한번 해봐달라고 해보시오. 박도령이 우정에 선물로 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소이다.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명나라 연적이라니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기꺼이 보여줄 것 같소. 며칠 후
덕배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진이 말이 맞았소. 이도령이 가진 연정 밑바닥에 정말로 박가보물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더군요. 정말이에요? 그렇소. 심지어 이도령이 직접 자랑하면서 보여주었소. 박도령이 이런 귀한 명나라 연적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면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중 하나라고 하면서 말이오. 완벽한 증언이네요.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올 서방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먼.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였어요. 관아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때 순덕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전했습니다. 예진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구먼. 무슨 문제요? 박도령이 이댁 아씨와 혼담이 오고 가는 작자라고 하더구먼. 정말이에요? 그렇구먼. 두 집안이 이미 혼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구먼. 예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 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인어른께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다음 날 예진은 주인 앞에 나아가 모든 증거와 함께 박도령의 파렴치함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가? 그렇사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자는 무고한 노비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성정이 포악하다고 합니다. 정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포악한 자에게 내 딸을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주인어른, 함부로 혼사를 거절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사옵니다. 그렇지. 이미 양가에서 약속한 일인데 이를 어쩔꼬.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소인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 사건을 용식 아재의 처가 정식으로 관아에 고발하는 것이옵니다. 관아에? 소인의 아버지가 형조 참판이었기에 이런 일은 잘 아옵니다. 무고죄로 역으로 걸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죽은 용식 아재의 처가 관아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정대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박대감 댁에서 돈으로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어른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박도령의 죄가 밝혀지고 주인어른께서도 그런 파렴치한에게 따님을 보내지 않을 명분이 생기옵니다. 정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로구나. 혼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는 것이니까.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도 관찰사와 인맥이 있다. 그에게 이야기해서 철저한 감시 아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며칠 후 예진은 순덕을 위해 완벽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관아에 사토께 아뢰옵니다. 소인의 남편 용식이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박도령이 명나라 쌍현적 도둑질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하였사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사옵니다. 첫째, 소인의 남편은 쌍현적이 없어진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사옵니다. 둘째, 박도령이 쌍현적 중 하나는 제 남편에게 누명 씌우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이도령에게 선물로 주었사옵니다. 셋째, 이도령이 가진 연적에는 박가보물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박대감 댁 쌍연적임이 분명하옵니다. 예진은 용식이 심부름을 간 시간과 숨겨진 연적, 증인들의 증언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대감도 약속대로 관찰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대감 집에서는 관아에 돈을 쓰려 했지만 관찰사가 직접 보낸 감시자의 관리로 수사관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박대감 집에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갑작스럽고 뇌물이 통하지 않고 진행되는 철저한 수사에 당황했습니다. 결과는 예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박도령이 용식에게 누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매질을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하라고 직접 지시하여 용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박도령을 체포하라. 관아의 관리들이 박도령을 끌고 갔습니다.
비록 사노비를 죽인 것이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양반이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박대감은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후였습니다. 정대감은 즉시 박대감 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혼사는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관아에 잡혀간 상황에서 혼사를 강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대감이 예진을 불러 크게 치하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 딸을 그런 악인에게 보내지 않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내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앞으로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 후로 예진의 명성은 도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양반가의 혼사까지 좌우할 정도로 완벽한 법적 대응을 한 노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덕배가 예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덕배가 도와주고 주인어른께서 힘을 써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조율한 것은 예진이의 지혜였어. 덕배의 눈빛에는 존경을 넘어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덕배,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어. 덕배는 예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 그리고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봐주는 덕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까지도.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늘이 이곳으로 날 보내신 걸까? 그날 밤 예진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는 용식 아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도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정대감이 예진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진아, 이리 오너라. 네, 주인어른. 내가 아니었다면 내 딸을 그런 파렴치 아내에게 보낼 뻔했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용식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내 딸의 평생이 불행해질 뻔했어. 정대감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진아, 너를 면천시켜주겠다. 주인어른, 참말이시옵니까? 예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소인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옵니다. 무슨 뜻이냐? 덕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위험한 순간마다 저를 도와준 이가 바로 덕배였사옵니다. 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배도 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녀석이로구나. 예진이 깊이 절을 올리며 간청했습니다. 주인어른, 소인이 한 가지 조건을 올리고 싶사옵니다. 조건이라니? 소인은 앞으로도 평생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사옵니다. 만약 주인어른께서 저를 면천시켜 주신다면 정대감님 댁의 일이라면 어떤 대가도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돕겠사옵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대신 덕배를 함께 면천시켜 주십시오. 정대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배를? 하지만 그러면 내가 더 손해가 아니더냐? 예진이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덕배 몫에 돈만큼을 벌어서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사옵니다. 하지만 덕배의 값은 만만치 않다. 건실하고 능력 있는 노비니까.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없사옵니다. 덕배가 함께해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사옵니다. 예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인어른, 저희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사옵니다. 단순히 벗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이가 되었사옵니다. 정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정대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게도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사옵니다. 덕배의 값어치만큼 반드시 돈으로 갚거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대신 앞으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무조건 우선하여 처리해 준다 약조하거라. 그 조건이면 족하다. 예진이 감격하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정대감이 덕배를 불러 면천 소식을 전했습니다. 덕배야, 너도 예진과 함께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덕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진이 내 목까지 챙겨준 덕분이다. 정말 좋은 동반자를 만났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진, 정말 고맙소.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덕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이예요. 며칠 후 정식으로 면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진과 덕배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면천 후 2해가 흘렀습니다. 예진과 덕배는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 살림을 차렸고 예진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외지부라 불리는 변호사 일을 대행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에 밝고 변론술이 뛰어나 관아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대리해 주었지만 그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외지부를 쓰려면 최소 쌀 한 섬은 줘야 한다더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예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진은 결심했습니다. 평민이나 노비들에게는 변호 비용을 보리 한 대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보리 한 대요? 그것도 못 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 밭에서 반나절만 일해주시면 돼요. 예진의 명성이 높아지자 양반가나 부유한 상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은 이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어느 봄날 한 소장농이 예진을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리 변호사님, 소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 관아에 고발장을 넣고 싶은데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주가 소장료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다른 조건이었는데. 예진이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장농이 주머니를 더듬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동전 몇 립뿐이었습니다. 예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리 한 대면 됩니다. 소장농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보리 한 대면 되겠소. 네, 그것도 힘드시면 저희 밭에서 반나절만 일해주셔도 돼요. 소장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조선 어느 마을에 보리 한 대의 대가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예진. 사람들은 그녀를 보리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